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코릴 열도 내기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베는 이 행사에서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작업을 통해 협상을 착실하게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의문에 여전히 일본은 이들 4개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반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오래전부터 쿠릴 열도가 일본 땅이라며 돌려달라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림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일본 측의 계속된 시도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쿠릴 4개 섬은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 영토가 된 점을 일본이 먼저 인정할 것과 주일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푸틴은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쿠릴 열도 일부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주일 미군 위협 배제를 명시하는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 일부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 힘든 이유로 이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베가 2개 섬을 돌려받아도 이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외교가에선 일본이 문서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꿰뚫어보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즉 일본은 끊임없이 러시아에 애원하고 있지만 푸틴은 이런 일본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행보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영토 주권 전시관을 7배 규모로 확장 이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쿠릴 열도 섬에서도 자국 땅이라고 주장해 러시아의 반발도 샀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시하고 쿠릴 열도도 일본 영토로 표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도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쿠릴 열도 4개 섬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행태에 한국,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반발했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며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에게 연이어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게 범한 악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푸틴은 일본에서 아베를 만나 정상회담으로 쌓인 피로를 이곳 온천에서 완전히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가장 좋은 건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아베 호의를 무시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피곤한 일을 만드는 아베에게 연이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는 일본 어선 5척을 문어 어획 쿼터를 위반했다며 납포했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최근 1월에도 쿠릴 4개 섬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한 척을 납포해 벌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사법당국은 일본 주재 러시아 통상대표부 직원에게 소프트뱅크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아라키 유타카를 적발했습니다. 아라키가 러시아 통상대표부 요원에게 수차례 접대와 현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러시아는 한 일본인이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기밀 자료를 확보하려다가 잡혔다고 밝히며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러시아와 일본 간의 스파이 갈등으로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러시아에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반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의 갈등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지만 반면 한국과는 더 가까이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2020년을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류해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러시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문화산업 복합 행사인 K콘서트와 한국상품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올해로 우리나라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중심의 채널을 외교 문화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러시아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한국이 상용화시킨다는 것인데 기초과학 강국 러시아의 소재부품 장비 원천기술을 세계에서 최강의 응용기술을 가진 한국과 협력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일본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품과 소재 수출을 규제하여 현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엑소 아틀레트 아시아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공학연구소에서 최초 개발한 원천 기술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상용화한 것으로 한국과 러시아 기술이 합작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조선기자재와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의 우수한 생산력과 러시아 기초기술을 결합하면 국제 경쟁력이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에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야말 2차 프로젝트에 투입될 고부가가치 선박인 세빙 LNG 운반선이 한국에 수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라말 2차 프로젝트에 투입된 세빙 LNG선 15척 모두를 대우조선 해양에 몰아줬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에 일괄적으로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야말 2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세빙 LNG 운반선 일괄 수주에 성공하면 세빙 LNG 관련 총 수주 금액은 최대 8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수주 목표인 78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30주년 수교를 맞아 더욱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강화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58년 전 예수게이와 호엘룬 사이에서 한 용감한 남자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 한쪽 손에 피를 듬뿍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테무친, 훗날 징기스칸이라 불렸죠. 징기스칸이 9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했고 풀뿌리와 생선을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몽골의 역사책 몽골 비사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였던 케레이트족의 왕이자 몽골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인 토그릴 왕칸의 도움으로 강력한 군대 병력을 자신의 밑으로 두게 됩니다. 이후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정복 릴레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 고원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했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결국 당시 중국이었던 금나라마저 굴복시켰습니다. 이후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몽땅 차지했더니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몽골 제국의 크기는 3,300만 제곱킬로미터, 전세계 면적의 22.29%,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면적이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의 국토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보다 2배나 큰 규모이고 설날의 기차로 12시간은 기본인 나라 중국보다 3배 이상 큰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 우즈벡, 카자흐스탄, 네팔, 타지키스탄 등을 모두 정복하였는데 고려는 정복을 포기하였습니다. 고려사 권 103을 보시면 당시 고려와 전쟁을 했던 몽골의 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국민은 태어나 처음 본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858년이 지난 지금도 몽골은 한국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몽골의 국영방송 몽골리안 내셔널 브로드캐스터의 엘덴바트 이즈일보드 한국 특파원은 박근혜의 탄핵 촛불 집회 당시 날씨도 너무 추웠고 비까지 왔는데 집회는 안전했고 질서 있었다 면서 놀라웠다. 국민들에게 힘이 있는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시작한 것은 1990년 3월 26일인데 2019년 3월에 이낙연 전 총리가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까지 최근 두 국가 간의 협력 체제가 급속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몽골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참여해 단순히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몽골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몽골을 방문하자 몽골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몽골의 바툴가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는 서프라이즈급 외교를 보여주었는데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한국이 제안한 울란바토르 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 방안에 대해서
몽골이 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국 몽골 워킹 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미 몽골과 몽골 철도학교 운영, 타반톨고의 준바얀 노선 기술 자문, 몽골 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의 사업들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몽골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담당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몽골에서 결제 인프라의 혁신은 이미 한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해왔던 몽골에 티몬을 창업한 한국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블록체인 기업이죠. 테라가 미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몽골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심지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도 한국 기업이 만든 블록체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티몬 창업자 신영성 대표가 만든 테라 블록체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큐텐, 티몬, 동남아 최대 규모의 중고 거래 사이트 캐러셀 등 한국, 몽골,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11개의 국가에서 수십 개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들의 연간 거래액은 58조 원,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이 4,100평 규모의 초대형 이마트 건물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마트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오픈한 몽골 3호점. 몽골 내에서 최대 규모의 마트로 2016년 200억 원 정도였던 이마트의 몽골 매출액은 2018년 72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이마트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죠. 한국의 BGF 리테일도 CU 편의점을 몽골에 진출시킨 지 1년 만에 매장 수를 46개로 늘리며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몽골 시장을 이렇게 싹쓸이한 이유, 몽골인들의 식문화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류헉이라는 전통 양고기 요리만 먹던 몽골인들이 이마트에서 한국의 삼겹살을 즐겨 먹기 시작했고 대량으로 하루 한 끼만 먹던 몽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들과 함께 하루 세 끼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마치 제2의 한국을 보듯이 삼성이 58%로 압도적인 1위, 심지어는 푸드뱅크라에서 농가나 식품기업에서 먹거리를 구매해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빈곤층에 기부하는 정부 참여형 한국의 복지 서비스까지 전수받고 있습니다. 전체 GDP의 4분의 1,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처럼 몽골도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